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새벽입니다. 윤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생명과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 개혁을 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격차와 쏠림 현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다. 이것이 의료 개혁을 시작한 이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지난번에 국내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죠. 기자회견했습니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이 인터뷰는 어디서 했을까요? 놀랍게도 싱가포르 매체와 그것도 서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멘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 대통령은 왜 하필 싱가포르 신문에 우리 의료 개혁에 관해서 말을 했을까요? 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는 초청하지 않았죠. 그래서 끼지 못한 한동훈은 좌파, 그래서 한동훈파라고 해야 합니까? 한동훈 개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 좌파 20명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밥을 먹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믿고 따라달라,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적어도 파벌의 출범식에서는 나올 법한 말입니다. 이쯤 되면 세력화를 시도한 것이고 개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은 한동훈이 당내 기반을 탄탄히 해서 당정 관계에 자신의 발언권을 높이려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그뿐일까요? 그 이튿날은 국회 도서관에서 있었던 원외위원장 연수를 계기로 원외 당협위원장 9명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어떻든 이 시점에서 한동훈의 세력화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윤한 갈등 같은 여권 내 갈등이 표현화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대중의 신망을 받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 빈곤하니 자기 상표가 아직 없다. 그러니 정치판에 나서면서 가져야 할 이른바 소명의식, 바꿔 말해 봉사정신, 희생정신, 이런 정신이 있을 리가 없다. 어떻든 한동훈은 이제 윤석열과 완전히 갈라져서 노골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이걸 몇몇 언론은 이미 세력화라고 부르더군요. 정치는 이처럼 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벽을 쌓으면 그 앞에 적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하고 성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군대를 이뤄서 모입니다. 지금 한동훈은 당 대표를 하면서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적을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급한 정치일수록 권력이라는 달콤한 먹잇감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국감 얘기 좀 할까요? 국정감사 이틀째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 리스크, 이 두 리스크가 여전히 여의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냐 이재명이냐. 지금 여의도에는 그 두 이름이 아주 여기저기 수도 없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이재명의 방탄을 도모하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화제 오는 사람이 있죠. 마침 이태원에서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문다혜의 음주사고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그 음주사고 말입니다. 언론이 조금씩 찾아낸 것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미 문다혜는 그 술자리가 3차 술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오는 장면, 차문을 열고 타는 장면, 이 차가 우회전 차선에서 느닷없이 좌회전을 하면서 다른 차와 충돌을 할 뻔한 장면들, 그리고 다른 차들이 근근히 피해가는 장면, 누가 보더라도 술을 먹고 하는 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쯤 되면 일부에서는 마약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마약 검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든 문다의 음주사고, 이걸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장시간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기승전 김건희 식으로 모든 문제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만악의 근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를 겨냥한 지금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이재명이 1월 초 부산대병원에서 119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특혜 논란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사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119 헬기 전원으로 지금 서울대병원에 참 장래가 밝은 의사 1명, 그리고 부산대병원에서 2명, 이 총망받는 의사 3명이 지금 징계를 받게 생겼습니다. 근데 막상 이 헬기 전원을 강요와 비슷한 그렇게 요구를 한 이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당사자 이재명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어떻든 이 119 전원 특혜 이 논란에 맞서서 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뭐 이런 걸 거론하면서 이것도 참 철이 지난 겁니다. 이미 몇 년째 울고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나를 세웠습니다. 자, 디올백 수수 사건과 공정기업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도 야당이 지금 일제히 거론하는 메뉴들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해 우리 정치 수준입니다. 덕분에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은 지금 보이지 않는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고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환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일들이 여야 간에 논의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의 얼굴 사진, 저는 요사이 정치인들 얼굴 사진이 뜨면 유심히 확대해서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재명의 얼굴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확실히 옛날 사진에 비해 얼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찬찬히 보니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재명의 얼굴이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저게 전인식 얼굴인가 이런 분이 계시겠죠. 근데 이재명의 사진은 정말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 인생 말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감옥이냐? 아니면 꿈에 그리는 대통령 관저인가? 이 문제는 곧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이 대장동이나 백인동 같은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 뭐 본인은 대장동을 두고 당군들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보기엔 대장동, 백인동 둘 다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입니다. 그 사기극 말고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샌드위치 사 먹은 참 치사한 얘기까지 본인이 끊임없이 진실을 감추려다 보니 그 법인카드 사용한 것도 계속해서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내 이재명 자신도 대장동 게이트 같은 초대형 범죄에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믿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적의 공격으로 쫓기는 희디흰 순백의 희생양일 뿐이다. 정말 이재명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이재명은 수원지검이 추가로 기소를 했던 이 대북송금 사건,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가 하고 있는 이 대장동 게이트 플러스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후금 사건, 이 네 사건을 병합을 한 엄청난 대형 사건에 다시 거기다가 병합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대법원 일부에서 기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에 대해서 지금 배당이 되어 있는 이 재판부인 합의 11부가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9년 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가질지 모른다 하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한 재판부가 확정 편향과 인지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있습니다. 글쎄요,
그럴 때 인지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검토를 해서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어떤 재판부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두고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이재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그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변호인이 9월 30일 제출했던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반대로 당사자 그리고 정집이 동일하거나 피고인이 같을 때 한쪽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 그 대법원 예규로 보면 이화영의 재판, 김성태의 재판을 했던 이 합의 11부, 그 11부에서 이재명의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뒤에 재판부는 이 재판부의 의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확한 실무예나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자칫 또 다른 헌법상 재판 독립이라는 가치가 제외될 위험이 있다. 재판부는 이화영의 종전재판에 매이는 상황 없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왜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걸까요? 이재명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의 형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범인 이화영 아니죠. 정확히는 종범입니다. 이재명이 몸통이고 이화영은 이재명의 부하인 경기 부지사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심부름꾼이었죠. 그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으니까 몸통인 이재명은 적어도 이화영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재명의 변호인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재명 변호인 김종보가 재판부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이재명의 경우에 열혈 지지자와 반대파가 나뉘어서 어물론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혹여 사법부 신뢰를 저해할까 염려되고 재판부 신상을 공격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하니 잘 살펴달라. 글쎄요, 재판부를 향해서 일종의 협박성 멘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재배당 요청 응인서를 낸 이장영 변호사는 이 재판부가 가질 예단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1심을 판결해서 본의 아니게 수사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외국환 거래법 수사기록과 지금 이재명의 대북송금 수사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 변호인 얘기로는 이화영의 기록을 본의 아니게 다 보게 돼서 수사기록을 다 봤다. 거기 수사기록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증거조사가 사실상 다 끝나 있는 겁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리겠죠. 다른 재판부가 하더라도 그 증거조사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말을 바꿀 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확증 편향과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는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 백지 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한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게 지금 재판부를 바꿔달라 하는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통상적인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 요구라며 맞섰습니다. 공범 사건인데 같은 재판부에서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A, B가 공범인데 A는 여기서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가령 몇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B가 기소가 되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야만 시간도 적게 걸리고 실체적 진실을 아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사유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고 기피 목적으로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쉽게 말해서 재배당을 요청한 것은 다른 재판부가 이 사건을 재판을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세월 걸리겠죠. 이 재판부가 하면 6개월 정도면 될 것을 다른 재판부가 하면 1년 6개월, 2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이 목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재배당 요청을 심지어 국정감사 이슈로 끌어올렸습니다. 7일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이슈화를 하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화영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유죄 심정을 갖고 심리를 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인정한 과거의 어떤 전례가 있느냐. 이에 천대엽 법원 행정시장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상 이재명이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보인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앞에 가령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한 이화영의 재판이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정말 재판을 심리한 부장판사는 물론이고 배석판사들이 가령 어떤 예단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몸통이든 정부이든 공범인 이재명이 기소가 됐을 때 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을 한 것이 사실 훨씬 더 실체적 진실에 빨리 가깝게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법원 행정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자 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 이분은 법률가도 아닌데 법사위를 계속 수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사위원입니다. 박지원이 가세를 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재판부 기피 신청은 7,505건인데 인용을 한 것은 불과 5건밖에 되지 않는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6%입니다. 7,505건 중에 불과 5건만 인용이 됐다.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 보장해 줘야 한다. 글쎄요, 이것은 형사소송법을 전공한 교수들도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이 말한 정당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게는 그것이 수작으로 보입니다. 자, 김대남은 덜 떨어진 용산이 벼슬있다고 하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불렀던 명태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명태균. 지금 우리 정치판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있다면 명태균입니다. 두 번째는 김대남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 4월 10일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그 의혹을 지금 야당이 계속 물고 들어가고 있죠. 공천에 개입을 했다. 그런데 그 의혹은 명태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명태균이 한밤중에 지리산 칠불사로 오라 이래서 이준석도 달려가고 천하람은 전라도에서 쫓아가고 그리고 당사자인 김영선도 가고 본인 명태균도 갔습니다. 그 한밤중에 칠불사란 절에서 사자회담을 한 겁니다. 그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해라. 당신 빨리 여기 와서 참여를 해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캡처본도 추가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는 도저히 권력의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소인배였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대통령 부인과 가까웠다. 대통령과 가까웠다. 어떤 비선이었다. 이러면 그걸 철저히 감추는 것이 예의겠죠. 그런데 그걸 공개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장난질을 친다? 정말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소인배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의 관계가 대선 후보 경선 때 소개를 받았지만 바로 소통이 끊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명태균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판 여기저기서 지금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채널A는 7일 명태균은 당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고 제안을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은 자신은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며 그 인수위 참여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은 이 인터뷰에서, 채널A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며 캡처본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 그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명태균에게 보낸 텔레그램입니다. 당시 영국에 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빈소에 늦게 가는가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 때문인지 김건희 여사가 그런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게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 그러자 명태균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엄벌하라. 적어도 이런 답장이 갔다면요, 이 답장을 정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면, 정말 그런 문답이 오고 갔다면 두 사람은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자 야당에서는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24일 JTBC가 최순실 스캔들을 터뜨렸을 때 사람들은 이 평범한 강남 아줌마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그리고 연설문을 뜯어 고친 사실에 경악을 했다. 예컨대 드레스덴 연설문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최순실이 고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경악을 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왔다. 만약 최순실이 그런 강남 아줌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경륜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최순실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비선그룹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 명태균이 받는 수사는 단 한 건 있습니다. 명태균은 201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명선 전 의원 쪽과 했던 검정 거래 문제로 지금 창원지검이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보궐선거에서 김명선 의원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매달 세비의 한 절반 정도가 건너가는데 그 금액이 모두 합치면 9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은 지금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명태균은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를 두고 검사에게 이렇게 묻겠다면서 협박성 멘트를 치고 나온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나를 구속하면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다. 나를 구속을 하면 한 달이면 탄핵이 된다. 하야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감당되겠어? 이 말입니다. 언론은 검찰이 자신을 구속할 경우에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 이걸 시사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날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명태균이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의 서초동 집을 수시로 방문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국무총리 기용 등을 조언했다, 그런 정치적 조언을 많이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최재형 국무총리 기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원만해질 겁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그림자 그룹, 이른바 비선실세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비선실세가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할 만한 그런 경륜이 있어야 되겠죠. 역대 모든 대통령에게,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에게도 그런 비선 라인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전화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조언을 받는 그런 비선 라인들은 어느 대통령이라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비선 라인이
빚은 나이를 감당할 만한 경륜이 없이 다만 뒤에서 개인적인 어떤 입구를 향해서 움직인다면 그건 빚은 실세가 아니죠. 그건요, 문자 그대로 권력을 농단하는 겁니다. 국정농단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명태균은 자신이 2021년 오세훈이 서울시장 당선 그리고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만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지방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명모의 이름을 한번 들었으니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안철수 의원과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자신이 성사시켰다는 주장도 한 것입니다. 원래 단일화는 장제원 전 의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장제원 전 의원 처남집에서 다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명태균이가 다 알선을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무수석 아니면 비서실장일 겁니다. 그 관계자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선 때 명태균이 국민의힘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과 함께 집으로 찾아와서 처음 봤다.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받을 때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바로 소통이 끊겨 조언을 듣거나 활발한 소통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런데 이 말씀도 조금 이상한 것이요. 명태균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준석도 확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또 하나 확인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뭐 일반적인 호칭입니다만 이 명태균을 두고 선생님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번 인사만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소통이 끊겼다. 그래서 조언을 듣거나 활발한 소통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한번 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가 명박사라고 부르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한 답변은 또 이렇습니다. 명태균과 쭉 소통을 안 하다가 공천 관련 연락이 와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이 오고 간 것,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사이에 텔레그램이 오고 간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사만 하고 관계가 쭉 단절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아마 누군지도 잘 모르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명태균이가 텔레그램을 보내왔고 그것도 공천에 관여하는 이 텔레그램을 보내왔고 김건희 여사는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걸 믿으라고요? 명태균은 검찰이 잡아낼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이런 말로 이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말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핵심을 향해 공개적으로 칼을 겨눴습니다. 자신이 폭로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이 명태균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구속까지도 해야 되겠죠. 검찰에게 이런 식의 협박성 멘트를 날렸는데 검찰이 만약에 명태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 명태균이 입을 잘못 놀리면 검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풍이 몰아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소인배를 누가 윤 대통령 곁으로 인도를 한 것입니까? 이런 자를 이준석과 김영선도 신뢰를 했으니
한밤중에 그 머나먼 지리산 7불사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이준석은 명색이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고, 김영선도 과거에 당대표 대행도 지냈죠. 그리고 오선 의원입니다. 그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정치현실입니다. 우리 민주정치가 병들어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명태균은 이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다른 휴대전화 등에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인사만 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가 공적 문제로 텔레그램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휴대전화에도 추가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 그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겠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9월 30일 명태균이 창원시 집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인자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뭐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이겠습니까?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태균과 그 가족 소유의 주택가 압수가 됐습니다. 명태균은 또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강조해온 것은 대통령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6개월 뒤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이 창원으로 찾아와서 대통령 때 공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과 여사 이름은 팔고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당신은 이제 대통령 이름도 팔고 다녀도 되고 김건희 여사 이름도 팔고 다녀도 된다. 그러니까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된다. 이 허가증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이지 않는 묵시적인 허가증을 만들어서 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명태균은 논란이 됐던 오빠 전화 받았죠? 이 오빠 전화 받았죠 하는 말은 김건희 여사의 말입니다. 이 오빠 전화 받았죠? 라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통화 녹음을 여러 번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태균은 일로 만난 사람한테 오빠가 그래 하겠냐면서 항상 후보 혹은 당선인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난가 등에 빠져 이 패거리를 모으는 자들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말입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야당도 지금 패거리 일사불란하게 모여가 있죠. 과거의 비명들은 싹 다 치워버리고 친명일색의 사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천 과정에 어떤 야욕으로 부정이 개입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라는 말은 우리 모든 언론의 유행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명 행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공천 배제가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사바사바에서 찍어서 없애거나 다른 방법으로 없애버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친명횡재 비명행사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법당국은 전혀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정치판에 김대남이 등장을 하고 명태균이 설치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김대남의 공격 사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그 얘기가 된다고 봅니까? 우리는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우리 생명과 재산은 물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의탁합니다. 그런데 야당도 우리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이 방송 전에 또다시 뉴스가 나오더군요. 이제 특검이 안 되니까 상설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따지겠다. 김건희 여사를 상설특검으로 해서 코너에 몰겠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제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습니다. 나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더 화나는 일은 없다. 정말 이 말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